군대 내에서 복무를 하는 동안 얼마나 그 중요한 시기입니까? 애국심도 고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협동심도 또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시간이 절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민 의식을 양성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좋은 그 토론회 또 좋은 법안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토론자분들이 아주 다 정말 전문가들이시고요. 여기 또 국방부에서 얼마 전까지 보건복지관이었나요? 예, 그 군 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그 실무자로서 우리 유균예 우리 국장님 오셨네. 지금은 계획예산관을 또 맡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임지봉 교수님, 김대희 교수님, 또 임태훈 소장님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도 좋은 법안들이 많이 좀 발의되고 또 그 법안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앞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여기 저 빈 자리에 앉아서 보시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전혀 호응을 안 하시네. 억지로 강권할 수는 없고요. 제가 평소 이 토론회를 하면 이 의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런 축사들 다 빼고 진짜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은 사실은 좀 제가 욕심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만 좀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 국방위원 되면서부터 저희 방 보좌진들과 이런 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묵히고 또 여기저기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애정이 많이 갑니다만 애정이 가는 만큼 뭔가 좀 거창하게 해볼까도 싶었는데 역시 토론회는 토론회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체 뭐 다른 거는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폼 잡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법안 개요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5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토론도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의 질의응답도 갖겠습니다. 토론은 한 10분 정도 각자 발언하시고 또 2차, 3차 서로 이제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니까 우선은 10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는데 우선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저 임 교수님은 제가 뭐 평소에도 이렇게 칼럼을 열심히 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한상희 교수님과 토론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셔서 제가 급하게 임지봉 교수님한테 사정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님 토론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임지봉 교수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순서대로 제 왼쪽부터 갈게요. 우리 국방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균혜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방부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이미 떴나요? 예. 예. 제 오른쪽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독고순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화제의 인물입니다. 군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적 그 소장 임태원 군인권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근데 임태호 소장이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인권이라 그럴까요? 이 기본권을 지키는데 기여한 바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큰 기여를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가톨릭대 응급의학과의 김대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안은 제가 우선 간략하게 내용 중에 다 나올 테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흔히 법안 개정안을 낼 때 보면 이게 이제 전부 개정안이라 법안 명칭까지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현행법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군인의 인권 보장 및 복무 환경에 관한 기본법으로 좀 법안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 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표 병사를 추가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대신에 병사의 부모가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휴식과 자기개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합니다. 내무 생활을 하는 병에 대한 휴가 외출 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고요. 군인 및 사망 군인의 유가족이 본인 혹은 사망 군인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사건 사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생활관, 독신자 숙소에 병과 독신자 숙소 거주 간부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함을 명시합니다.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급식 개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군의 일원으로서 병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표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 아들놈이 두 놈 다 지금 군에 복무 중인데 훈련소 수료할 때나 휴가 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저런 이제 군이 돌아가는 생활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또래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군대 참 좋아졌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기왕이 뭐 많이 좋아졌으니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뭐 또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좀 더뎠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상당히 반갑고 고맙긴 합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이 갖는 특수성,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이 갖는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군인도 시민이다. 독일에서 그런 말 쓴다는 거죠.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는 표현을 쓰듯이 군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향유하는 게 맞다. 이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원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방향은 오르나 속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존중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전제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임지봉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발제문을 따로 뭐 발제자가 있고 토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론자께서 발제 겸 토론 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예, 원래 한상희 교수님께서 이 토론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오게 됐고요. 예, 저나 한상희 교수님은 같이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 연구자들인데요. 예, 한상희 교수님의 이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고 전적으로 저는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의 토론문을 뭐 10분 안에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총론적인 이야기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군인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두 개 정도의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금 군인이 된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원에서 군인이 된 분들은 아니죠. 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군인이 된 분들인데요. 예. 그것은 우리 헌법 39조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또 병역법 등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을 병역 의무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서 볼 것은 같은 그 39조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일반 국민, 일반 시민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어떤 불필요한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39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헌법 앞에 5조 2항이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된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은 지켜야 하지만 이 한도 내에서 이것만 수행한다면 불필요한 그 이외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제한은 사실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에서는 과거에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국립병원의 그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의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서 행정 주체가 그 일부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그 일부 국민은 이러한 포괄적인 행정 주체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것을 특별권력관계라 했고요. 특별권력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사실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군인은 다른 일반 국민보다도 더 기본권을 많이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게 19세기 독일에서 탄생한 이론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도 버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이 이론을 긍정하는 설이 5설이었는데 요즘은 이 이론을 부정하는 설이 5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더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은 어용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인권이라든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더더욱 폐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특별권력관계 이론도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이다, 시민이다 라는 식으로 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법도 그러한 인식의 전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이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전부 개정 법률안은 굉장히 시성이 있고 그러한 변화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적으로 보면요. 첫째, 이 개정안은 입법의 목적에서부터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법이요.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군인의 지위를 먼저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인은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사명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만 새 이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군인을 어떤 기본권 제한의 대상으로 보다는 어떤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군인의 그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의 대상으로서의 군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그러한 형태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 체제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법이 군인은 군인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이 법은 군인은 군인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군인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법을 조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을 하나의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도 군인에게 군인의 실생활에 가장 근접해서 요청되는 의료권이라든지 안전권, 휴식권, 여가권, 심지어 정보 접근권 등을 새로이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추가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법 자체를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확장된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에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소극적인 규정 방식을 취한 반면에 새 개정안은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은 응당 있는 것이고 그것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사생활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인에게 부당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한 거라든지 또는 군인 또는 사망 군인의 유가족에게 그 군인의 기록에 관한 정보에 관한 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과거의 군의 관행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자체가 군인들의 인권적 혹은 민주적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또 대표 병사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참신한 조항이다. 그래서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또 병사 측 위원이 참여하고 또 대표 병사도 있고 이러한 것을 두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 문화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칭찬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한계라든지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좀 이 법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4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둘 것 같으면 군인의 신분이란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를 다루는 28조에서도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사실상 이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기본권들을 다시 제한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성실 의무를 들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 34조 군기문란 행위 금지 등의 경우에도 혐오 발언이나 혐오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 속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39조에 있어서도 군인이 그 군인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지위를 오남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군인도 정치 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한 주체로서 그러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 부모가 그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군인은 성인인 만큼 부모보다는 부모 이외에도 그 군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친근자, 친구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지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자료집에 근거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서 발제 및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대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전부 개정안 중에서 제 14조에 있는 이 4개의 조문인 것 같습니다. 제 14조 이렇게 의료권의 보장이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법안 목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크게 언급해 주셨던 이유는 이번 전부 개정안이 제 짧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소극적인 그런 자유권에서 적극적인 뭐 사회권으로의 약간 변화를 취하신 것 같고, 그중에 그 사회권적인 것 변화 중에서 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의료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중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요. 거기에 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헌법에도 그 건강권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35조에 그냥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 하는
조문 하나도 아니라 그냥 한 문구에서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도 지금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이런 그 기존에 있던 17조는 그 기존 법률 17조 같은 경우는 헌법상에 있는 것 같은 선언적인 권리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새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조항들이 4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적극적인 권리로서 실정적인 권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 일단 법조항에서 의료권이란 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면서도 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권이란 명칭 자체가 이렇게 흔히 쓰이는 말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정의된 명어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권이란 말을 씁니다. 뭐 유엔 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WHO 헌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건강권이란 말을 쓰는데 의료권이란 말을 썼던 거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에는 추상적인 가치를 보장을 하다 보니 이게 자칫하면 선언적인 권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의료권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법률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같이 함께 의료권이라는 단어를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건강권이라는 단어 뭐 법조항에 넣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의료 접근권을 하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도 한 번쯤은 뭐 그냥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조항 보시면 2번 조항인 것 같은데요. 1번 조항이 기존에 뭐 조문이었다면 2번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권에 대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을 해놨는데요. 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그 지난 뭐 2013년도 군 의료 관리 체계 뭐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도 보면 접근권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상관의 눈치보다는 동료의 눈치가 대단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아프다고 해서 어딘가를 병원을 가거나 빠졌을 때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그냥 눈치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기왕 이렇게 실질적인 법률 조항을 만들 거라고 하면 한 줄 정도 더 넣어서 대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뭐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더 넣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사망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제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대단히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조항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뭐 나중에 국방부 담당자분에게도 이렇게 좀 여쭤보겠지만 현재 군 의료 체계의 대부분은 의무병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의무병은 엄밀히 말하면 무자격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 행위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는 대단히 큰 문제고 이거는 지난 몇십 년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의료법 제27조 1항과 약사법 제23조 1항을 명기한 건 찬성입니다. 네, 의료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사실 크게 보고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는 5종류의 직역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그리고 약사법 같은 경우는 약사와 한약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의무병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방사병, 임상병리병 이런 병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직군을 통틀어서 의료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에 대한 관련 법률이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보시면 의료기사의 법률 제9조 1항에 의료법 27조 1항과 비슷한 무자격자의 그 진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 하나 정도만 더 넣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렇게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자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료인의 자격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 시설의 자격도 문제입니다. 그 군 의료 체계를 여기 계신 분이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의무실 아니면 사다의무인데 이런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실제적으로 병사들이 가장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법상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심이 뭐 관리 감독할 근거조차도 없고 이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자가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해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시민사회 진영이나 뭐 일부 학계 같은 데서 군 의료 체계만의 현재적인
현재 군 의료 체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국식 NHS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를 두고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군에서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이 영국식 의료 제도 자체는 이용자, 즉 병사들도 그렇고 제공자, 군의관들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영국식 의료 체계의 가장 기본이 자원을 웨이팅 리스트로 관리를 하는 건데 군에서도 똑같이 웨이팅 리스트를 관리로 하다 보니 항상 불만의 거의 70%는 대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좋다면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이 안에 좀 어느 정도 병립하든지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저도 했었고 많은 부분들에서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약간의 이렇게 이 부분들의 단초가 되는 조항이 4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좋은데 분명히 뭐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군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2차적 이득이라든가 뭐 아니면 휴가권 제한, 명령권 아니면 뭐 본인 부담금이 생겼을 때 사회 계층별 이용량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한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조 조항 자체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뭐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뭐 군이 시민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론의 제목처럼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기관에게 그 장병들에게 군에서 적절한 의료를 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군의관으로 복무하실 때 미군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군 병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때 제일 기억이 남는 게 미군은 본인들의 의료 혜택 자체를 베네핏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그냥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양질 서비스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군 의료 문제만 나오면 항상 이거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아픔 혹은 뭐 단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번 법률안이 적극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라고 하면 이번 법률안 개정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해서 이런 적극적인 권리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의료권이 좀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대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이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다른 것 같아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는 누리군의 현실상 얼마나 이제 당장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문제적 소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을 바꾸는데 이분이 기여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쯤 됐을 때 우리 임태훈 소장도 바빠서 자주 못 보니까 제가 우리 군이 이 인권센터를 바라보는데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권센터도 군을 바라볼 때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서로가 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법안을 만들 때 임태훈 소장과 이 인권센터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콜라보입니다. 협업을 같이 해왔으면 같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마 애정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 우리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의 발제 토론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뭐 지적들 다 잘 해주셔서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쟁점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보고서를 정부가 제출할 때 법무부 인권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회권에 대해서는 그 리포터를 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자유권 중심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조밀하게 못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군인 스스로도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지 혜택으로 뭐 해주면 좋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그 리포트로 제출하지 못해서 아마 이번 권고에서는 군인의 사회권에 대해서 아마 권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방부는 유엔 가셔서 정말 크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마 한 줄 정도 위원들이 칭찬하는 멘트를 분명히 공고안에 써줄 겁니다. 이 법안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나가서 야단만 맞는 게 아니라 개선하라는 공고안이라 앞서서 개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면 저희도 섀도우 리포트를 쓰는 분량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카이다에서 그 어떻게 하면은 국방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 내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제 차관님도 오셨고 국방부 정책실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19일 오전에 또 이제 소통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또 하자는 이제 제안도 왔었는데요. 저는 이 군이 갖는 이 폐쇄적 소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크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이제 뭐 위계적인 뭐 폐쇄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은 이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위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나의 인사권을 윗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진급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책임을 물어오기 때문에 항상 위를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전 수행 등에 있어서도 이제 불가피한 평시에 좀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도 놓여져 있고요. 사건 사고를 뭐 은폐했다가 추후 큰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부부터 말단까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내 소통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좀 수평적인 논의, 그러니까는 명령 지휘 계통에서의 이야기 이외의 얘기들은 군인 직장 협의회나 대표 병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 뭐 이 법안에서는 아마 이제 그 직장 협의회는 아마 이제 빠져 있을 텐데요. 군인의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는 수동적인 현상을 넘어 군인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인지하고 누리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어젠가요? 그 청와대에 청원을 누가 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초급 간부들 이렇게 좀 그 초과 근무 수당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올렸는데 큰 호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라는 분들이 다 부대로 다 파편화되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뭉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그 군인이 다른 공무원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프랑스나 선진국 군대처럼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그 프랑스 외무부 초청으로 한 10일간 이제 프랑스에 갔었는데 프랑스 국방부도 제가 갔는데 제가 정말 특이한 점은 직장협의회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한 6개 정도의 직장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과 더불어서 국방부 장관은 분기별로 정례적 회의를 통해서 그 계급으로 인한 소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좀 우리 한국군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방부 인사 담당관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모자란다. 아직까지는 소통 구조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프랑스 혁명 때 선언한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프랑스 군대는 우리랑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군대가 한국 군대보다 전쟁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 협의의 경우에 이제 현재 경찰하고 소방에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 노조로 갈 것인가, 직장 협의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직접 가셔서 직장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군인의 복무 역시 엄연한 노동이고 군대 역시 노동 현장인데 이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좀 활발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군인 역시 근로자성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에서 직장협의회를 넣고 나중에 뭐 여야 간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칼질을 당하거나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논의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즌 3에 또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서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법안 자체에서 이거는 통과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지지받지 못하고 통과 못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열해서 내리는 방식은 저는 좀 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표병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병사 제도는 제가 그 국방부 배영문화 혁신위원 할 때 청주 비행단 가서 이제 직접 병사자치위원회 그 병사들과 간담회를 또 했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육군, 해군, 해병대 그 저희 이제 분과에 들어오는 간사님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공군이 대표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대표병사가 단장님과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병사들 복지의 미진한 부분을 의견 개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으뜸병사 선출 방식도 각 전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관별로 으뜸병사를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으뜸병사들이 모여서 병사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그 병사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보직이 없습니다. 그게 보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동료 병사들 중에서 참모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는 자기 보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병사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각 분야별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미 공군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병사자치위원회나 대표병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이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인복무 기본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군인복무 기본 정책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 목표와 연도별, 과제별 추진 계획,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곱 번째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군인 복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군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실제 정책 과제로 녹여내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법률의 시행이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위원으로, 그리고 국회와 장관이 각각 3인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날 개최했습니다.
근데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했는데요. 국방부의 준비 미숙과 허술한 정책서 초안 작성 등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회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께서 해외 순방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고 장관께서도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이제 참석을 못해서 그 무엇보다도 육군 참모차장님이 배석 정도는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육군 인참부장께서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현행법상으로 위원회 위상이나 역할 범위, 예산 등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미비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은 위원회가 단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지 매우 우려되는 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군인 기본권 보장의 파수꾼이자 옹호자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여 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병역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출범할 국방개혁위원회 그리고 새 정부의 국방정책과 그리고 NAP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19일 날 이제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국방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면 가장 신뢰받고 박수받는 것은 국방부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개정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독고순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독고순입니다. 저는 그 검토 의견을 비교적 꼼꼼하게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법률 명과 관련된 건데요. 인권 보장 및 복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인데요. 저는 그 현재 법명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이 탄생된 그 제정 과정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다 보면 그 모태가 되는 법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고요. 거기에서 그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에 그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이렇게 군인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분화돼서 나왔고 해서 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파트는 어느 정도 이게 법률로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기본권과 관련된 파트는 사실 굉장히 갑론을박만 계속하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 군인의 지휘 및 기본 복무에 관한 기본법인데요. 따라서 이 법률 자체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그러니까 기본권의 어떤 근거를 군인의 지휘 및 복무로부터 이렇게 연역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조금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인 법, 좀 군 인사법이라든가 뭐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법명이 나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의 지휘 및 역할, 그거에 따른 복무, 그리고 그 복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간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강력한 근거가 되는 법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군에서 보면 사실 뭐 복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군 업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국부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군 업무의 좀 말하자면 끝부분, 인사관리 상에서도 항상 복지는 뒷부분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출발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약간 뭐 군에서의 헌법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면에서 이 법률명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정안에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법률명에 대한 것은 조금 재고해 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존엄과 가치, 이 부분을 이제 삽입을 하셨는데요. 그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 해서 군의 사명을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이걸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제 뭘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맥락이면 이게 군의 본래 업무가 아닐 것 같고, 군의 본래 업무가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냐 그러면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될 건데, 만약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이 그러면 어떤 세력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은 군 내에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수호하자 뭐 이런 취지로 좀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윤문이 필요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본 이념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신 뒤에 있는 내용도 그런데 지위 이념 이런 말들이 조금 모호한 상태에서 군에서 흔히 쓰고 있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이 법에서 말하자면 지위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군인 복무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심의 사항에 대한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하고 병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사실 저도 안전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안전권도 그렇고 인풋하는 것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뭐 병을 이렇게 독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포괄적으로 뭐 병행 생활의 여건, 뭐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워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에서 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병 부모를 넣는 부분은 저는 대표병사 넣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너무나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나서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군인들도 이미 성인이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모들이 자꾸 이런 일에 나서서 개입을 한다는 건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문화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장관이 위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자기 아이가 군에 있고 또 장관님이 위촉하셨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말을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이 해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민간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건데 그다지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기본법하고 의료법이 별도의 법률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는 어떤 권리로서의 복지, 권리로서의 뭐 의료권 이런 부분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지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법률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좋기는 한데요. 이게 또 그
좀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현상을 갖고 올 우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GOP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어차피 뭐 휴가, 외출, 외박 이게 자유롭지 않은데 그게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견권도 못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후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뭐 외출, 외박도 자유롭고 접견도 자유롭게 하고 이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운영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뭐 법적으로 이거 조항을 넣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명령 거부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명령 거부권이라는 조항으로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좀 옳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명령 복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권리로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 뒤에 32조하고 연계를 시켜서 명령 복종의 의무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대안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지기본법 안에서 소화하는 것들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신고의 의무의 부분은 조금 내용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의 의무인데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을 명령받는다 이랬을 때 사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보고하는 주체가 상관이거든요. 아니면 뭐 군인권보호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상관한테 그거를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인권보호관과 수사기관인데 또 그렇게 막바로 또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여기가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꼼꼼히 봐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안전권이라든가 어떤 의료권의 증진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권리 증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법률로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여기 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복무 기본 정책서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선 박사님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균혜 국장님이 지금 업무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전에 복지국장을 하셨으니까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듣겠습니다. 네, 국방부 계획예산관 유균혜 국장입니다. 제가 직전에 보건복지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을 책임졌던 국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견을 좀 받아왔습니다. 우리 인권과나 우리 이제 병영정책과나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담담하게 일차적인 의견을 절대 장관님과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 그 담당국의 일차적인 의견을 제가 조용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제9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심의 안건이 이제 군인 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또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사국이나 관련된 국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의가 많이 필요하다 사전에. 왜냐하면 사실 뭐 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사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유사시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전을
사전 정의 없이 내렸을 때 좀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군인 복무 정책 심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이제 보건복지관으로서 사실 1차적으로 제가 살짝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군인복지기본법을 만들어서 군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관성이란 관점에서 이 양위원회에서 동시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을 먼저 제기했고, 만약에 군인복지위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해야겠지만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물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군인복지위원회는 차관이에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장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같은 우리 병사의 복지와 정말 관련이 있는 소관국에서 소관 부처의 국장들이 오고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재원과 함께. 사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끌고 나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사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군인복지위원회가 우리 병사들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하고 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미 그 법에 국방부 장관은 이 군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들이 쓴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들이 쓴 그 정말 수백 페이지에 넘는 의견들을 위원들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제가 기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군인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약간 중복적인 요소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료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14조 의료권 보장에서 보면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무면허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휘관이 그것을 감독하게 하게 하면 그것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지휘관이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휘관한테 제가 그런 감독 책임 물게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은 다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의료법과 그다음에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 제대로 된 인력을 안 넣어준 책임은 정부와 우리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료법상 예외 조항을 또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조항을 좀 바꾼다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국가가 적법한 의료 여건을 구현하도록 책임을 진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뭐 우리 군인의 건강권, 의료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병들의 선택에 의한 민간 병원 진료의 경우에 다양한 우리 국방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제도 매년 600억에 가까운 돈이 들고 있고요. 공무상 요양비 제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민간 병원에 갈 때 최소 공단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철희 의원님께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내셔서 공무상 요양비 제도의 허점까지 다 고쳐주시고 예산까지 다 담아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조항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재정당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 특별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이철희 의원실과 함께 좀 더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이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 명령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너무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군인의 임무 수행은 엄격한 상명하부의 체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이란 것이 당연히 상관이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리는 지시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이 명령 복종의 의무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되고 굳이 명령 거부권이라는 권리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어쨌든 저와 우리 실무국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52조의 신고 의무에도 담으셨는데 다른 신고 사항과 달리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동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 대표병사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 병영정책과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항을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뭐 공군에서 유사한 어떤 병사제도 하지 않습니까? 병사자율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사한 제도가 단위 부대별로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권과에서는 국방인권모니터단 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각 군과 국방부 차원에서 나름 이 장병들이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갖춘다고 갖췄는데 그것이 이제 밖에 보이기에 어떤지는 사실은 확신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병사 제도의 문제를 이 법에 담기 이전에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들의 장단점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공군의 운영 사항을 더 검토해서 정말 이 대표병사 제도가 최선의 아닌지 아니면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이 없는지를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담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급식과 관련해서는 제44조를 신설하셔가지고 이 급식가적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뭐 급식 개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덕구순 박사님께서는 이거는 뭐 군인복지기본법에 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해당 국이 군수국인데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군 급식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 위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이 급식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본인들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 본인들이 다 동의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영양사 배치 조항이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단체 급식을 하는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다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 인건비로 600억 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약간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양사 채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중기계획에 단계적으로 지금 영양사 인원들 넣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6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작스러운 이제 도입보다는 약간 우리 재원의 한계를 고려해서 좀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가 휴가의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뭐 병영정책과나 인권과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미 휴가 이 보장 조항 자체에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이미 군인이 병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셨고요. 또 오히려 각 군 및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휴가 등의 보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개정 내용이 많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의견만 드렸고요.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각 군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활발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근혜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이쪽에서 박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법을 사실 뭐 성안하거나 재개정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는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판단에만 맡겨놓으면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점도 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우리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뭐 자유롭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매일 두드려 맞는 게 국회고 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발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우리 군이 현장의 목소리, 현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은 어떻다 이 익숙한 문법 약간 거슬리긴 했습니다. 예. 아마 여기 몇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토론하신 분들 중에 우선 저희가 이렇게 플로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분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를 하거나 의견을 내실 분이 있으시면 짧게 제가 5분 정도 5분 이내에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먼저 한번 네, 하시죠. 예. 예,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아까 김대희 교수님, 예, 이 법에 나와 있는 의료권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 헌법에 건강권에 관한 조항은 없다. 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 환경권 조항의 건강이란 말이 나올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학자들은 35조가 아니라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보건권이 건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김대희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특히 의료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요. 저희 학교가 이제 가톨릭계 학교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군인들처럼 굉장히 박봉의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이분들 예, 박봉이시고 뭐 임지를 옮길 때마다 그냥 입고 있던 옷 몇 가지 챙기면 다일 정도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들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신부님들이 어디라도 좀 아프면요, 이 여의도 성모병원이라든지 강남 성모병원이라든지 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공짜로 또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건강 체크를 받습니다. 신부님들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부가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한테도 물론 박봉이지만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최첨단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러놓고 어디 아픈데도 뭐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봉은 괜찮지만 신부님들처럼 의료권과 관련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고 뭐 예산기획관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의료권을 군인의 의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명령 거부권을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군대라는 것이 사실은 명령 복종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명령 복종 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단서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명령 복종 권리가 아니라 명령 거부 권리가 아니라 명령 복종의 의무 이행의 예외로서 이걸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명령 복종 의무의 예외로서 명령 거부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하고 명령 거부권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 복종 의무의 예외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란 말이죠. 여전히 명령 복종 의무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것을 명령 거부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이게 사실상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군인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명령 복종 의무 예외로서 규정하면 여전히 명령 복종 의무가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부당한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도 사실 거부로 적극적으로 거부의 행사로 나가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전히 권리로서 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명령 거부권이 아닙니다.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부당이라는 말을 뭐 조문의 표제어로 넣더라도 이건 권리로서 저는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 우리 토론 발자분들이 다 말씀하라고 제가 권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 경험을 약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제 아들 두 놈이 이제 군대가 있어서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가 어떤 데 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기 사고 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번에 6사단에 그 사고 났을 때도 하필이면 그놈이 아들놈이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전권이라는 건 새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이제 그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이제 목소리 들어보고 이게 뭔가 좀 감기 걸렸다 이런 거나 어디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빨리 어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군에서는 병원을 어떻게 갈 수 있나 어쩌나 뭐 계속 뭐 중얼중얼대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어렵건도 저는 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직무 불편 부당한 잘못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도 어쩌면 저도 이제 명령권자잖아요. 저희 방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 일정이나 이런 걸 챙기는 친구들은 범위가 모호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시킬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제가 저희 이 와이프랑 얘기하다 그건 뭐 사무실 가서 누구 시키지 뭐 이러면 정색을 하고 쳐다봅니다. 뭐 그 친구는 그 일하고 하려고 거기 와 있겠어? 왜 그런 걸 걔한테 시켜? 이렇게 그 제3자가 볼 때는 아주 그 이상한 지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는 저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거 규정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관행들이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을 혁신하려면 뭔가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혁신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핵무기나 이런 거 다루는 토론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거 하면 도통 관심들이 없습니다. 근데 또 사고 나면 관심들 너무 과하게 갖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분한 토론이 되는 것도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대희 교수님. 예.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지명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공교롭게도 이게
특정 직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이 베네핏이 되는 직역에 제가 공교롭게도 가톨대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이게 베네핏이 되는 직역이라는 걸 한 번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어디 가서 맨날 미분 얘기 이제 안 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도커슨 책임연구원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군 의료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요. 예, 군 의료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 자체가 사실은 그 대단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상이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경우는 공급자에 대한 책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군 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다음 이용자라 부리는 군 장병의 권리 문제도 나오면서도 정작 또 이렇게 의료법처럼 이런 기관이나 이런 직무에 대한 내용은 또 상이하게 별로 자세히 안 나오고 대부분 뭐 기획이나 계획 같은 거 주변으로 나온 법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군인복무 기본법 같은 경우 자체가 이용자의 사회권에 충실하게 돼 있다면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좀 더 의료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게 더 그냥 조금은 더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의료 접근권 향상에서 가장 기본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의 상당 부분은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건 법률 단계에서 할 논의는 아니라 해서 아까는 조금 줄였지만 사실 지금 뭐 조금 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나중에 뭐 꿈을 생각해서 담는다고 하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을 터줘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인 접근권이 올라갑니다. 사실 군 의료기관에서 지금 그런 사단 의무대로 쏟아지고 사단 의무대에서 그 다음에 군 전방병원에서 뭐 국군 수도병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체계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그리고 환자들 자체가 그렇게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처음 겪는 경우거든요. 아파서 와서 서러웠는데 나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 또 일주일 뒤에 다시 갔더니 MRI 찍으려면 4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통해서 접근권이 향상됐다는 걸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을 좀 이용을 터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계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도덕적 해이가 의료급여 서비스만 해도 도덕적 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유병률이나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율이나 나이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우리 사회 3%인 의료급여 환자가 뭐 공공병원 이용이 일반 사람보다 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뭐 의료급여도 지금 환자들 공공병원 가면 1,000원씩 500원씩 내거든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병사 월급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자기 개인 부담금을 주면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의료급여와 같은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료 자체의 이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되게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제로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늡니다. 의료 자체가 가격 수요 탄력성이 대단히 낮은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더 과감하게 민간 의료기관 이용하는 걸 좀 텄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개정안 법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담다 보면 너무 과도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선언적 의미를 조금 다듬는 수준에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뭐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되는데 박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우리 제 얘기를 또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의료권 보장 부분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한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넣어야 될 거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법률에 따라서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행 계획을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무 정책서를 만드는데 이제 아무튼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하고 법적 규정하고가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어서 그것을 정책화할 때 사실 정책화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이게 그 복무와 관련된 별도의 이렇게 정책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 병사제나 이런 것들을 이번 이제 복무기본정책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나의 정책으로 대표 병사제를 뭐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규정으로 아예 대표 병사제를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지금처럼 이 의료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 병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도 이제 정책에서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넣는 건데 이걸 이제 규정화해 버리니까 사실상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을 또 별도로 만들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수위가 잘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정책 앞으로 그러면 이게 개정할 때 군인복무 기본정책서 만들지 말고 거기에 그걸 이제 또 5년 단위로 계속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아예 법을 이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다 넣어서 개정하고 그냥 끝내고 뭐 그 기본정책을 계속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법에서는 조금 선언적이고 권리를 이렇게 보장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지침만 주고 그걸 이제 정책에서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또 제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예, 이해는 됩니다. 박사님 그냥 봬도 이해심 많아 보이십니다. 예.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얘기하면 어때요? 네, 혹시 그 오신 분들 중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세요. 예. 괜히 또 인권센터 건드렸다가 아니요. 혼날지 모르니까. 우리 저기 유균혜 국장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병처우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제 현재 복지기본법 안에서 군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니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뭐 동일한 사안 심의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쪽에서 잘하는 걸 뺏어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인권 차원에서 기본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군인 건강권 관련해서도 의무사령부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 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데 진료권 침해 사안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지 못한 기본권 사안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 중첩적으로 많을수록 군인의 권리는 향상됩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곳이 인권 이사회가 있으면 건강권을 따로 보는 특별 보호관이 또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이 사람은 밥만 먹고 전 세계의 건강권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에서도 또 건강권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건강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군인의 건강권을 쳐다보면 건강권은 더 증진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명령 거부권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ICC 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의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ICC 협약에 따라서 오늘 뭐 저쪽에서 토론회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거부권에 대한 부분을 ICC 협약이나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도 군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의 지휘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 발발 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접근한다면 조금 더 순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면 이 국장님이 또 대표해서 말씀하시죠. 안 돼서 예, 됐네. 사실 저도 이제 의료 쪽에 대해서는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비친다는 거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법 만들 때 사실은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박상천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는 사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이 공信力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 법도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는 측면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이 대체 인력 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별도 정원을 둬서 군 병원에 입원하는 병사 수만큼 사실 대체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굳이 이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되나 이미 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뭐 밖에 보이기에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우리 보건과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복무정책심에서 또 해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정부로서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국방부가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현실이 이래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현실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면서 이 개정법 논의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균혜 국장님은 국회 오면 이제 을입니다. 국회의원이 갑이니까. 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또박또박 우리 군의 입장과 현실의 입장을 잘 전해주셔서 또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이라는 게 국회 와서 제가 보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지 않더라고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의 안을 만들고 이런 토론을 거치고 또 상임위 가서 또 토론하고 법안 심사 소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과정이 이제 막 시작돼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좀 느끼는 점들을 가감없이 저희랑 이렇게 토론을 계속해서 법안을 최종 저희가 제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고요. 또 상임위나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의견 나누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지범 교수님 제가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귀한 말씀 주신 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법안 최종안 만드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또 고선 박사님도 고맙고요. 임태용 소장님도 저희랑 사실 뭐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니까 고맙다 말하기도 좀 어색한데 더 좀 노력해서 좋은 법 만들 자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김대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렵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좀 새로운 인식을 제가 갖게 된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토론회 할 때마다 이게 참 국회의원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끝내려고 하니까 질문하시네. 네, 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기자로서 취재하러 왔는데 작년 1년 전쯤에 제대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군대에 1주년 정도 됐는데 아직 꿈도 꿈에는 나오죠? 그럴 것 같아요. 군대 끌려가는 꿈 꾸죠? 예, 주변에서 아직도 페이스북 보면은 이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군대 전역한 군필자들이 갖는 흔한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피해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당연히 군대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은 좀 군복무 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좀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발전해서는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다르니까 이제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흐르는 상 봤을 때도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사병 개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 싸운 편이에요. 제가 워낙 이제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해서 근데 뭐 군복무 환경이나 이런 권리 같은 주장을
과감하기도 했었어요. 조금씩 했었는데 지휘관들이나 많은 분들이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는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북한이랑 대치 중이고 분단 중인데 뭐 당연히 명령 복종 특수 상황을 막 이야기해요. 전혀 논리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받고 온갖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통제되어 있으면 전투력이 살아날까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임태현 소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존중받고 뭔가 보장받아야 좀 더 자연스러운 자발적 복종에 따른 그런 전투력이 살아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로 끌려가시는 분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력이 있을까? 실질적인 전투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1년 9개월간 군생활 하면서 전쟁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병제를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원래는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고 작년 6월에 이제 개정되긴 했지만 이철 의원이 발의하실 것인 이 법이 꼭 됐으면 좋겠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좋긴 한데 현실에서는 사실 일반 병사들이 그 뭐랄까요 공범이 되는 구조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착취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군림하거든요. 상병장이 되면은. 그래서 그 현실과 지금 여기서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괴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이런 자리도 더 많이 마련해 주시고 오늘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쉬운데 많이 마련해 주시고 군인권센터에서 자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군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서 그 괴리감이 없게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정치적 중립 있잖아요. 군 이게 제가 느낀 건데 휴가 나갈 때 작년에 이제 탄핵이 막 탄핵 정국에 들어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휴가 나가면 이제 흔히들 이제 광화문 피해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광화문 절대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사복 입고 나서도.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을 강요해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보수적인 가치관과 현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입장은 강요하면서 그 반대하거나 진보적인 입장은 또 절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그 정치적 그 아까 그 권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뭐 아까 침해받는 정치적 그 입장을 강요받지 않은 것도 살짝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군에 가서 저도 군대를 늦게 간 편입니다. 제대한 지 오래되니까 우리 저 기자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군대 가보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혁 열정이 좀 줄어들어요. 가서 보고 나면 이 정도면 뭐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족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저 갓 제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부모보다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병영위원회인가요? 뭐죠? 군복무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퍼뜩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조금만 바뀌어도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군 복무할 때 이 불편 부당함이라 그럴까 문제점을 느꼈던 분들이 제대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더 소통에도 낫겠다는 생각을 좀 새삼하게 돼서 그것도 제가 법안을 최종안을 만들 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도도 기사도 좀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쁜 시간에 나와주신 분들 다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법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